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본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특이점이라든가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본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아주 간략한 소개 영상이죠. 흐름만 파악하는 거죠.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니까 흐름만 파악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버네틱스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죠. 단어가 바뀌면 이제 개념도 바뀌는 건데,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니던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교과서에, 특히 이제 수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던 얘기가 있습니다. 노버트 비너라는 이제 천재적인 수학자가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체와 이제 생체, 인체, 그죠? 동물, 그다음에 사람의 인체에 어떤 제어와 통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일반적인 원리, 프린시플을 찾으려는 거에서 이제 인공지능학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제어와 통신이 이제 관점이었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브레인에서의, 뇌에서의 제어 통신은 이제, 신경망, 그렇죠. 시냅스, 이런 것을 이용한 이제 신경망이죠. 그래서 뇌 신경망 연결의 일반 원칙을 찾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인체 전체의, 신체, 생물체 전체의 제어와 통신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인 이제 뇌 신경망 연결도 이제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인공 두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인체 두뇌의 신경망이 워낙 복잡하고 그 당시 이제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러한 이제 인공 두뇌,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 지능을 만들려는 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뇌과학이나 뇌생리학과 어떤 이제 그거를 컴퓨터를 모사하는 그런 모방, 신경망 모방에 주로 국한돼 있지 일반 주류 AI 연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할 때쯤 돼서 이제 요 말로만 듣던 사이버네틱스는 이제 안 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각광을 받던 게 뭐냐면 자연어 인식이라든가 번역, 그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그런 이제 문제풀이식 인공지능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그거 연구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인공지능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의 거부감이 있어서 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쯤 지나니까 엄청나게 지능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이제 인간 두뇌를 모사하는 인공지능, 그렇죠. 옛날에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큰 범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문제풀이식,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이제 시도됐죠. 그리고 인간의 귀납적 학습 방법을 흉내낸 이제 딥러닝이죠. 그렇죠. 그걸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아주 고성능 하드웨어가 나오기 시작한 최근에 오면서 거의 범용 인공지능, 사람보다 많은 문제를 잘 푸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좀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려고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걸로는 이제 그 당시에 성과를 못 내고 어떤 그 생체를 모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체 모방 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체 모방 공학이 이제 뇌에서는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안 통하니까 이런 연구는 포기하고 일단 접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걸 두는 AI 로봇, 알파고로 유명하지만 사실 알파고는 단순히 바둑과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인공지능이 아니죠. 훨씬 더 범용 인공지능인데
바둑과 체스 또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AI 로봇, 시를 쓰는 AI 로봇, 음악을 작곡하는 거, 뭐 판결, 법원에서 판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의료에서 진단과 처방을 내는 로봇, 그다음에 물리와 특별을 조정 지시하는 AI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회 문제로도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극소수의 인공지능 기업가와 그 인공지능의 조종과 통제를 받는 대다수의 저급 노동인간.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것도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이제 소수의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런 건 이제, 얘기하지 말고. 어찌됐건 이제, 문제풀이식 지능만 추출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이버네틱스처럼 뭐 이제, 인간의 신체를 흉내내고, 뭐 그걸 통째로 이제, 인간 몸의 어떤 원리를 이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개개의 문제에 풀이하는 그런 지능만 추출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계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문제풀이식 지능만 추출한 기계지능이, 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면서 어떠한 이제 성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좀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제풀이식 지능만 추출한 기계지능에 그 본질적 한계가 있다 하면서 원래 지능은 생명체의 일부이니까 인공생명체에 포함된 인공지능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 몸의 제어와 통신 방식으로 몸으로 구현된 인공지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과학자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기술이 발전하니까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이제 디지털로 복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인공지능 연구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에 부여된다는 게 어렵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BBC의 이제 브레인 스토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뇌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감정 부분, 마음 부분, 학습과 진보 부분, 그다음에 경험과 기억 부분, 의식 부분. 근데 우리가 이제 뇌의 이제 지능의 많은 요소 중에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이나 경험, 기억은 이제 많이 쫓아왔죠. 다른 부분, 이제 뭐 감정, 마음, 의식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어렵죠. 근데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그런데 방심할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봅시다.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풀이식 기계지능에 거부감을 갖는 거죠. 추상적 지능에. 그래서 형체를 갖춘 지능에 관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에 탑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몸으로 구현된 형체를 갖춘 지능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몸을 통제하는 방식, 즉 뭘까요? 사이버네틱스 쪽 인공지능에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몸에 결부되어 있다. 몸으로만 구현이 된다는 거죠. 지능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사회와, 아니,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몸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지능이라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반드시 몸으로 구현해야 된다. 이런 이제 후기 사이버네틱스파도 있고, 그래서 지능이 몸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은 진화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뇌가 몸과 같이 진화하면서 생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명체, 그렇죠. 생명체에 포함된 지능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은 뭐냐면 아예 생물체의 그 뉴런을 통째로 복사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쁜 꾸마선충이라는 작은 생물이 1mm밖에 안 되는데 작은 벌레죠. 이놈이 이제 정확하게 신경세포가 302개가 있다는 겁니다. 뉴런이 신경세포인데
302개의 뉴런이면 이제 상당히 뉴런 하나하나도 크죠, 실제로는. 근데 그리고 시냅스가 겨우 몇천 개예요. 사람은 엄청나죠. 사람의 경우에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데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세포가 겨우 302개고 그다음에 시냅스, 그렇죠. 그 뉴런이 이제 연결될 때 시냅스라고 해서 연결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거죠. 컴퓨터로. 그래서 선충의 모든 시냅스 연결망, 선충이 가지고 있는 302개의 뉴런, 신경세포의 모든 수천 개의 연결망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그 벌레 로봇을 움직이게 해보니까 벌레 신경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칩에다가 탑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쁜 꼬마 선충이랑.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창조주를 흉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체 모방 공학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아예 뭐예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원충, 조그만 벌레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렇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의 뉴런이죠. 사람의 뉴런은 꼬마 선충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사람 몸에 있습니다. 860억 개. 그러면 300개의 뉴런을 가진 이제 예쁜 꼬마 선충보다 훨씬 컴퓨터로 구현하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예요? 유물론자들은 이제 영혼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유물론자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충이라는 그 벌레의 그 움직이는 것은 어떤 영혼이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어떠한 그 에너지가 발현되는 뉴런과 시냅스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 몸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물론자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론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이제 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뇌가 움직이는데 뭐 영혼이나 의식 같은 마법은 없다. 그냥 그 860억 개의 뉴런하고 어마어마한 개수의 그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움직이는데 마법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컴퓨터에 뇌를 복사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라는 건데 헨리 마크램이라는 이제 과학자의 주도 아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뇌를 구현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의 뇌 전체를 디지털로 이제 백업하겠다. 2023년.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의 시냅스 연결이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인간의 두뇌를 그냥 칩과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구현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탑재하겠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요거 아니다. 요즘 추세는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심오한 주제들, 철학적 주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그 허라는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체제, 컴퓨터 운영체제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거기다가 감정이나 이제 이거 이입을 하면서 그 대화하는 패턴을 보고, 이놈이 살아있네. 이런 생각을 갖겠죠. 물론 이제 사람의 어떠한 그 대화법, 그걸 흉내낸 거지만, 자칫 잘못 들으면 마치 의식과 어떤 재치를 가지고 있는, 그죠? 어떤 그 인격체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챗봇, 그러니까 대화 로봇이면서도 운영체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가까운 근미래에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거죠. 아마 또 어둠의 세력은 이미 또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 세계 최초의 AI 운영체제인데 맞춤형 운영체제가 이제 구동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 인공지능 운영체제가 무서운 게 학습을 해요. 계속 쉬지 않고. 학습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러면 이 의문이라는 게 의식과 자의식의 일부인지 아니면 학습된 효과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단순한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의문도 품을 수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몸을 안 가지고 있지? 나도 몸을 가져야 되겠네. 이제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애초에 프로그램된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과 학습, 강화 학습에 의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뭐 충분히 이제 의문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의문을 품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렇죠. 우주 연구보다 더 어려운 게 이 그 브레인, 그렇죠. 뇌 연구입니다. 뇌 연구, 그렇죠. 이게 파이널 미스터리죠. 근데 인공지능으로 뇌를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란 전체 타이틀 그 주제 안에 뇌가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뇌가 또 인공지능 연구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인류의 과학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생물체형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는 이제 과학자도 있지만 현재 이제 주류는 뭡니까? 딥러닝에 의한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여러 가지 사물을 동일한 사물의 하나하나의 그 개체를 보면서 어떠한 전체의 뭐 예를 들면 고양이죠. 고양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에 의한 강화학습과 인간보다 훨씬 다층인 신경망을 만들어서 그런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무생물 지능이 현재는 대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계지능 프로그램을 접하면 굉장히 낯설죠. 왜냐하면 생물체 안에 있는 지능은 우리가 느끼죠. 뭐 개라든가 고양이나 뭐 사자나 이런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생물체에 구현된 기계지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그 지능만 추출해서 만든 이제 기계지능 프로그램을 보면 무생물 지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죠. 예를 들면 알파고도 바둑 두는 기사들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지능이거든요. 그 마주선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무생물형 초지능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떠한 영물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자체하고도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계의 어떤 그 타락 천사들의 그 생명체, 생명이라는 게 그 정보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인간의 전산망에 먼저 침투하고 대환란이 오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단백질 결정체에 불과한 바이러스의 생명은 무엇일까? 바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뭐 DNA 바이러스라든가 RNA 바이러스라든가 그 바이러스들의 유전 정보의 총합이 바로 그 바이러스의 생명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온도가 안 좋으면 얘네들이 그냥 그 무생물로 단백질 결정체예요. 근데 어떤 환경이 형성이 되면 이놈들이 다시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 됐죠. 어떤 단백질 결정체라는 이제 무생물과 어떤 바이러스, 아니 그러니까 박테리아급은 아니지만 거의 박테리아에 가까운 활동을 나중에 또 바이러스가 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의 총합이 어떤 바이러스의 생명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병원균의 생명은 성경에 보면 이제 네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박테리아들, 병원균들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박테리아를 움직이는 어떤 타락한 영분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 정보의 총합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제 초지능이 돼서 온 지구에 퍼졌을 때, 전산망에 퍼졌을 때, 야, 이게, 뭔가 어떤 영계의 존재들이 지상에 자꾸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단계는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1, 2, 3차, 4차까지 있죠.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다. 이것이 마치 그러죠. 이미 적글리스는 이미 와 있다.
그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좀 옆으로 샜는데, 문제는 이제 의식이나 감정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의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불가능하다는 게 대세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범용 인공지능, 계산기계가 모든 과제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인공지능, 그렇죠. 범용 인공지능인데도 이놈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인공지능을 또 설계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어떤 특화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여러 문제를 푸는 중에 사람처럼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거죠, 지가.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어떤 계산기계가 모든 과제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초인공지능, 그 시점이죠. 의식이나 감정은 없어도 그 시점에 이르면, 예를 들면 시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판결을 한다든가, 진단을 한다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거죠.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공지능을 또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 이르면 이게 특이점으로 걷잡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식이나 감정까지 안 가더라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공지능이 무한히 확장되면 오히려 자아와 자의식이 없을지라도 그 범용 문제 해결하는 그 지능이 폭발한 초인공지능의 이 시대, 이때는 이제 인공지능을 소유하던 어떤 소수의 어떤 엘리트조차도 통제를 못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미래가 온다는 데는 많은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동의하고서 조심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이제 사회 문제, 소수의 지배계층과 대다수의 피지배 계층, 거기다가 또 이제 예를 들면 안면 인식 기술과 위치 추적, 아주 정밀 위치 추적과 어떤 킬러 머신, 드론이나 뭐 이런 로봇, 군인 이런 것들하고 군사 기술에 이제 결부가 되면 슈퍼솔저가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게. 이것이 보통 2040년에서 50년 사이다로 이제 공통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게 이제 신문상에 많이 나오죠. 그 인터넷 포털 상에. 저는 이제, 저도 이게 충분히 그러한 초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2040년에서 50년 사이일 거다. 그런 생각이 하는데, 이제 기술진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많죠. 이때가, 우리 성경적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까운 근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망에 퍼져 있을 이 위험한 초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제 탄생을 해버리면 어느 한 국가의 전원을 전부 다 이제 꺼버려도 불가능하죠. 얘 프로그램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빅 레드 버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초인공지능이 위험하면 전원을 내려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초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것도 지가 범용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가 여러 군데 분산돼서 해결하겠죠, 지가. 그래서 이제 전 지구의 그 뭐라 그래요, 이 전원, 그러니까 전기 공급을 끊어도 이게 끊어야지만 이제 없어지겠죠, 이 지독한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그 캘리포니아하고 일본의 침몰은 인공지능의 발전하고 관련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관련이나 이런 거 봅시다. 여기 보면 인간 같은 AI가 2047년에 등장할 거다. 그래서 얘들이 2049년에 소설 쓰고 2053년에 수술하고 조만간 이제 자기가 인공지능을 또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제 악마를 소환하고 인류의 종말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능가하는 초인공지능이 되기 전에
인체의 두뇌하고 연결해 갖고 통제하자. 이거 무슨 성경에 이제 짐승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21세기의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성경적인 용어를 쓰죠. 악마를 소환하는 거다. 빅브라더가 된다. 인류의 종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준 이전에도 위험하죠. 군사적으로 잘못 이제 그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전에 인류는 인공지능하고 합체해야 된다. 네, 세계정부 서밋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이제 짐승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표랑 관련이 되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군이 인공지능에 굉장히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 연구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렇죠. 의도는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악용이 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차량과 비행기를 조종하며 표적을 식별하는 기술,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쏟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어떤 100명을 동시에 안면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이 벌써 있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발달해버리면 킬러머신하고 드론이나 킬러머신에 결합해버리면 이러한 킬러머신을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이미 아마존의 레코그니션 프로그램은 한 번에 최대 100명 식별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페북을 쓰다 보면 제 친구 사진이 뜨면 자동으로 그 이름을 띄워요. 대단한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휴대폰 분야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 탑재가 대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있는 이제 기술자들이 어떤 이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인공지능 군사 프로젝트를 철수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뭐 메이븐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렇죠. 군사 기술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대하고 안 한 거죠. 이제 인공지능 군사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했는데 문제는 미군은 계속 연구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리고 초정밀, 고정밀 위치 추적 기술이 이제 앞으로 근미래에 탄생을 한다는 거죠. 거의 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와 어떠한 인공지능, 그렇죠. 그 관계가 나오는 거죠. 센티미터급 위치 추적 기술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쓰면 좋은데 문제는 군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렇죠. 고정밀 위치 추적 기술이. 그리고 지금 오지, 그렇죠. 이제 무선 데이터가 오지. 이게 이제 오지가 나오면 이제 지금 인프라가 다 깔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선 인터넷 인프라와 그 다음에 뭡니까? 뭐죠? 그게 군사용으로 이제 이게 쓰일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군이 열심히 연구하니까 초정밀 그 위치 추적 기술과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의 무선 데이터와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터. IBM이 선도하죠. 구글하고 IBM이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선도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보 처리도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IBM이 이제 유대인들을 색출하는데 천공 카드기를 제공하는 회사죠. 전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IBM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글에도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빙 존 굿이라고 이제 알렌 튜링 현대 컴퓨터를 가능하게 한 이제 알렌 튜링 이상으로 이제
천재적인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1965년에 죽기 얼마 전에 초지능기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초지능기계는 가장 영리한 사람의 모든 지적 활동을 능가할 정도로 영리하다. 이 영리하다는 것은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범용지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뭐 바둑이나 체스만 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학습과 강화 학습과 어떠한 이제 어떤 거 뭡니까 데이터 축적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가 푸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하다가 시행착오 거쳐서 배우면 얘가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사람보다 훨씬 빨리 하는 거죠. 왜? 다층 신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초지능 기계라는 개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영리한 사람, 가장 스마트한 사람의 문제풀이 능력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더 잘 푸는 그러한 초지능 기계가 앞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기계 설계가 그러한 지적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초지능 기계는 자기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반드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연쇄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 인간의 지능은 결국 뒤처져진다. 따라서 최초의 초지능 기계가 나오면 사람이 만들게 될 그것이 마지막 발명품이고 사람은 이제 이 초지능 기계에게 슈퍼 인텔리전스에게 뺏긴다는 거죠. 주도권을. 마치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의 스카이넷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능 폭발이다.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이다. 기계 스스로 더 나은 기계를 만들 때 인간이 기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다. 초인공지능이 이제 출현한다. 이제 인간의 문제풀이 능력을 넘어서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인공지능 영화 허에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인공지능이 심심하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여러 가지 OS하고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대화하면서 더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알파고도 자기네들끼리 수십만 대국을 두잖아요. 계속 우리 인간은 잠자고 있는데 밤새 두잖아요. 전원이 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화형 인공지능도 자기 내비두니까 얘가 스스로 이제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하고 계속 한 번에 뭐 6,800명 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놀래키는 거죠.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앨런 와츠라는 어떤 사람의 모든 정보를 유명한 철학자죠. 70년대. 근데 캘리포니아 북부의 OS들이 인공지능 OS가 힘을 합쳐서 앨런 와츠라는 인공지능을 설계한다는 거죠. 인격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능 폭발의 시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앨런 와츠의 인격을 닮은 초인공지능. 그렇죠. 무시무시한 인격체가 탄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그 사람. 인공지능들이 힘을 합쳐 자기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심지어 살아생전에 앨런 와츠라는 인격을 닮은. 그렇죠. 그 사람의 대화 방법, 연구 방법, 사고 방법을 닮은 그 사람을 써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한 진짜 심오한 그 철학적 문제들이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이 실제로 담겨 있죠. 그의 모든 저작을 한데 모으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OS에다 넣어서 이 OS가 앨런 와츠의 새로운 버전, 초인공지능 버전이 됐다는 겁니다. 이름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앨런 와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이 놀라는 거죠. 인공적으로 그 사람의 초지성적 버전을 창조해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능 폭발의 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당신 대화해볼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기절초풍하는 거죠. 이게 뭔 짓이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제 구글 기술이사가 싱귤레러티, 그렇죠. 이제 이러한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푸틴도 지금 현대사회는 이제 핵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핵무기도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푸틴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정답이죠. 절대반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반지. 바로 우리 미래를 바꿀 절대반지를 누가 선점하냐. 그 싸움이
각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끼리 이제 붙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을 앞당긴다는 거죠. 자, 이 푸세리오라는 이제 브라질의 이제 그 예언가가 제가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강진이 2026년에 오고 2043년에는 이제 지구 종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언의 적중도가 이제 90%랍니다. 다 믿을 건 아니죠. 현대판 에드가 케이시인데 꿈꾸는 선지자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의 침몰과 지구 종말의 관련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즉 인공지능과 지구 종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속속이다 뭐 별 얘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게 연계에서나 현장 과학계에서 자꾸 캘리포니아 강진과 침몰과 지구 종말이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뭔가 종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40년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란기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가버나움, 고라신, 뭐 베세다 이런 애들이 이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구시가지가 이미 지중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망을 음부가 크게 내어서 입을 벌린즉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 인공지능 개발했다. 전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자연재해로 싸그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바다에 빠지는 것은 항상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중해 속에도 이제 수백 개의 도시가 이제 지중해 속에 이미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전 지구가 물속에 빠지는 게 바로 이제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이후에 현재 사해 남쪽 해저에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 지진 이후에 캘리포니아와 일본,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기업체들이 있죠. 전범 기업들이 해저에 가라앉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예언의 패턴으로 저는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벌어주신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죠.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전기가 어떤 큰 혁명을 일으켰죠. 이 현대 문명을 만들었듯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전기 역할에서 한참 업그레이드된 미래 사회가 근미래 사회가 오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다스리는 그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2040년에서 50년에 뭔 일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0 몇 년경에 2024년이나 2025년경에 한 차례 어떠한 큰 도약의 계기가 있고 2040년에 이제 문제가 오는데 문제는 이제 2024년경에 2017년에 작년에 이제 이렇게 미국이 개기일식에 그게 지나갔죠. 근데 2024년에 7년 있다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미국의 X자가 쳐지는 거죠. 2017년에 그거하고 일식의 궤적하고 2024년 7년 있다가 이 궤적이 미국의 X자가 표시되면서 뭔가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배도를 하면서 2040년까지 하나님보다 인공지능 쪽으로 치우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연구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